사람을 흙으로 빚었다는 종교적인 신화는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대 인도인들도 우리들 신체의 구성 요소로 흙과 물과 바람, 불과 바람을 들고 있는데 쇠붙이나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대지는 영원한 모성. 흙에서 음식물을 길러내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 위를 직립보행하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그 흙에 누워 사가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생태다. 그리고 흙은 우리들 생명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씨앗을 뿌리면 우미 트고 잎과 가지가 펼쳐져 거기 꽃과 열매가 맺힌다. 생명의 발화현상을 통해 불가시적인 영역에도 눈을 뜨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하면 자연의 흙의 덕을 배워 순박하고 겸허해지며 믿고 기다릴 줄 안다. 흙에는 거짓이 없고 추월과 무질서도 없다. 시멘트와 철근 아스팔트에서는 생명이 움틀 수 없다. 비가 내리는 자연의 소리마저 도시는 거부한다. 그러나 흙은 비를, 그 소리를 받아들인다. 흙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들 마음에는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정결해지고 평온해진다. 어디 그뿐인가. 구두와 양말을 벗어버리고 일구어 놓은 밭흙을 맨발로 감촉해보라. 그리고 흙냄새를 맡아보라. 그것은 약동하는 생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살겠다는 구실 아래 산업화와 도시화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문명은 자꾸만 흙을 멀리하려는 데 모순이 있다. 생명의 원천인 대지를 멀리하면서 곡식을 만들어내놓는 어진 농사꾼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의해 삶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이다. 요즘의 식량난은 심상치 않은 일 같다. 그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 전망은 결코 밝을 수 없다고들 한다. 그 까닭을 늘어나는 인구에다만 돌려버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흙을 더럽히고 멀리한 과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소식은 아닐까. 어쩌면 다행인 일인지도 모르겠다. 눈먼 인류에게 흙을 저버린 우리들에게 흙의 은혜를 거듭 인식할 계기가 된다면. 현대인들은 이전 사람들에 비해 아는 것이 참 많다.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신문, 잡지와 방송 등의 대량 매체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똑똑하고 영리하기만 하다. 이해와 타산에 민감하고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매사에 약사빠를 뿐 아니라 성급하고 참을성이 모자라는 현대인에게서 끈기나 저력 혹은 신의 같은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물결에 씻긴 조약돌처럼 달아질 대로 달아져 매끈거린다. 한 선사의 논치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결코 무연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월 선사는 절 곁에 논을 쳤다.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보고 논을 만들었으면 싶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동구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다 일을 시킨다. 한 달, 두 달이 걸려도 논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는 사람마다 그 노임으로 더 많은 논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만류하지만 끝내 굽히지 않는다. 마침내 그를 미친 노장이라고 비웃게 된다. 선사는 못 들은 채 날이 새면 일터에 나가 일꾼들과 어울려 일을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몇백 평의 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든 노임은 이루어진 논의 시세보다 몇 곱 더 들어갔다. 그러나 선사는 없던 논이 새로 생긴 것을 기뻐했다. 그는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산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으로 해서 흉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사연이 깃들인 논이므로 절에서는 그 논을 단순한 땅맞이기로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풍의 상징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한결같이 얕고 달아빠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토록 어리석고 우직스러운 일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준다. 대우는 대지에 통한다는 말이 결코 빈말은 아닐 것이다. 어떤 종파를 가릴 것 없이 오늘날 종교가 종교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도록 복합성을 띠고 있다.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학자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와 수식어로서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채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든다. 생동하던 언행은 이렇게 해서 지식의 울 안에 갇히고 만다.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나는 신용하고 싶지 않다. 현대인들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대만을 내면서 살려는 데에 맹점이 있다.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을, 행동이 없는 지식인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아무리 바닥이 드러난 세상이기로 진리를 사랑하고 실현해야 할 지식인들까지 곡학아세와 비겁한 침묵으로써 처신하려 드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무학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에 대한 무용론도 아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화 단절될 때 그 지식인은 사이비요 위선자가 되고 만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다. 녹은 그 쇠를 먹는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한 사람의 마음처럼 불가사의한 것이 또 있을까?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두루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가수들은 오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우리 마음을 대변한다.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니 무책임한 소리 같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하면서도 틀림이 없는 진리다. 사람들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는 눈길만 마주쳐도 그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만 보아도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정된 직장에서 대인관계처럼 중요한 몫은 없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원인 중에 얼마쯤은 바로 이 대인관계에 있지 않을까 싶다. 어째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놈은 곱고 어느 놈은 미울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생에 얽힌 사연들이 조명되어야 하겠지만 상식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무언가 그럴 만한 꼬투리가 있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이 외나무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같은 일터에서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를 느껴야 한다. 이 세상에는 30몇 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양, 또 그 속에서도 5천만이 넘는 한반도, 다시 분단된 남쪽, 서울만 하더라도 6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은 직장에 몸담아 있다는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비율이다. 이런 내력을 생각할 때 우선 만났다는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잊고 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킬 수밖에 없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진다. 안 잊고 온 생각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 자체가 얼룩지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는다.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키는 일로서 내 인생의 의미를 심화시켜야 한다. 맺힌 것은 언젠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금생에 풀리지 않으면 그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은 그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친화력을 기르는 터전일 수 있다. 일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점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맺어질 수 있다.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고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뜻이다. 그 어떤 수도나 수양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법 구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이와 같이 그 마음씨가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고 만다는 뜻이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우리가 서로 증오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나그네들 아닌가? 영원한 산.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산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다면 속 모르는 남들은 웃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산생들은 누구보다도 산으로 내닫는 진한 향수를 지닌다. 이 산에 살면서 지나온 저 산을 그리거나 말만 듣고 아직 가보지 못한 산을 생각한다. 그 산을 생각한다. 사전에서는 산을 육지의 표면이 주위의 땅보다 훨씬 높이 솟은 부분이라고 풀이한다. 이러한 산의 개념을 보고 우리는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형식 논리학의 답안지에나 씀직한 표정이 없는 추상적인 산이기 때문이다. 산에는 높이 솟은 봉우리뿐만 아니라 깊은 골짜기도 있다. 나무와 바위와 시냇물과 온갖 새들이며 짐승, 안개, 구름, 바람, 산울림, 그리고 퇴락해가는 고사, 이 밖에도 무수한 것들이 우리들의 상념과 한데 어울려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다. 산이 좋아 산에서 산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산이 싫어지면 산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한번 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산을 선뜻 떠나올 수 없는 애착이 생긴다. 산은 사철을 두고 늘 새롭다. 그 중에도 여름이 지난 가을철 산은 영원한 머시마인 우리들을 설레게 한다. 물든 잎이 머루와 다래와 으슴이 숲에서 손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는 가을날 오후에는 선원이고 강원이고 절 안이 텅 빈다. 다들 숲에 들어가 산짐승처럼 덩굴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우수수 꿀밤이 떨어진다. 이 골작 저 골작에서 몰아짓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익은 음성처럼 그토록 정답게 들려올 수가 없다. 이런 일들로 해서 산에서 사는 사람들한테선 풋풋한 산냄새가 난다. 예전 수도승들은 살던 산이 단조로워지면 도반들 곁을 떠나 더욱 깊은 산을 찾아 홀로 나섰다. 벼랑 아래 삼간초막을 짓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연을 벗삼아 도심을 닦았다. 흰구름 무더기 속에 삼간초막 있어. 앉고 눕고 거닐기에 저절로 한가롭다. 차가운 시냇물은 반야를 노래하고 맑은 바람 달과 어울려 온몸에 차다. 이런 경지는 고려말 나홍선사뿐 아니라 산을 알고 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출세간의 풍류다. 깊은 산이라 온종일 사람 그림자 끈이고 홀로 초막에 앉아 만사를 쉬어버린 것이다. 서너자 높이의 사립을 반쯤 밀어 닫아두고 고단하면 자고 줄이면 먹으면서 시름없이 지내는 것은 단순한 은둔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사자후를 토하기 위한 침묵의 수업이다. 숲과 새들이 있고 감로천이며 연못이 있는 우리 달해헌이지만 무더운 여름날이면 문득문득 산이 생각난다. 산 생각이 난다. 그때마다 시냇물 소리를 그리워하며 속으로 앓는다. 훌쩍 찾아갈 산이 없어 날개가 접히고 만다. 요즘의 산사에서는 그 풋풋한 산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관광 학군국 깃발 아래 그 그윽한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래서 뜻있는 수도승들은 명산 대차를 등지고 이름 없는 사냐에 묻힌다. 도시의 공해로 인해 새들이 어디론가 사라져가듯이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침묵의 의미. 현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다. 먹고 뱉어내는 것이 입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입은 불필요한 말들을 뱉어내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람끼리 마주보며 말을 나누었는데 전자매체가 나오면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짓거릴 수 있게 되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유언비어나 긴급조치의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비위에 거슬리지만 않는다면 그 말의 내용이 아첨이건 거짓이건 혹은 협박이건 욕지거리건 간에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다. 가위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풍토이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이다. 사람이 해야 할 말이란 꼭 필요한 말이거나 참 말이어야 할 텐데 불필요한 말과 거짓말이 태반인 것을 보면 우울하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아 말끝이 늘 허전해진다. 좋은 친구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 첫째, 같은 시간에 대한 의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같이 있는 시간에 대한 의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가치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닐 것이고, 벌써 이렇게 됐어?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면 그는 정다운 사이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하고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기도를 올려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기도가 순일하게 잘 될 경우는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우리지만 분명히 시공 밖에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은 허울뿐인 기도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사이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입 벌려 소리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결한 뜻을 서로가 넘나들 수 있다.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구슬처럼 영롱한 말들이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그런 경지에는 시간과 공간이 미칠 수 없다.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을 지닌 말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로가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아가의 서투른 말을 이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말소리보다 뜻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생각이 불쑥불쑥 함부로 내뱉는 말을 주어보면 우리는 말과 소음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어느 날 우리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씨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꾸만 거칠고 천박하고 야비해져가는 현상은 그만큼 내면이 헐벗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안으로 침묵의 조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한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쓸 줄 모른다. 정치 권력자들이, 탤런트들이, 가수가, 코미디언이 토해낸 말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주워서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골이 비어간다. 자기 사유마저 빼앗기고 있다. 수도자들에게 과묵이나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는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다. 우리들이 성서를 읽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직 활자화되어 있지 않은 그 말씀까지도 능히 알아듣고 그와 같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불경에 있는 말이다. 일상의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서만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체는 저 침묵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데에 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에 벗어나 허심탄회한 그 마음에서 큰 광명이 바래진다는 말이다. 참선을 하는 선언에서는 선실 안팎에 무권이라고 쓴 표지가 붙어 있다. 말을 말자는 것.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정진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와 비를 가리는 일이 있다. 시비를 따지다 보면 집중을 할 수 없다. 선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기응시이다. 모든 시비와 분별망상을 떠나서만 삼매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말은 의사소통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잡음의 역기능도 하고 있다. 구사화문, 입을 가리켜 재앙의 문이라고 한 것도 그 역기능적인 면을 지적한 것이다. 선생들은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무건을 지키고 있다. 그가 무건 중일 때는 대중에서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수도자들이 이와 같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침묵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오로지 참만을 참말만을 말하기 위해서다. 침묵의 조명을 통해서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다. 벙어리와 무건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칼릴 지브라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을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하는 말이라고 했다. 사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도 침묵에 있다. 너무 감격스러울 때 우리는 말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입 벌려 말을 해야 할 경우에도 침묵만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다. 그와 같은 침묵은 때로 범죄의 성질을 띈다. 옳고 그름을 가려 보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다. 비겁한 침묵이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한다.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는 사람만이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다. 당당한 말이 흩어진 인간을 결합시키고 밝은 통로를 뚫을 수 있다. 수도자가 침묵을 익히는 그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순수한 모순. 6월을 장미의 계절들이라고 하던가. 그래, 그런지 얼마 전 가까이 있는 보육원을 들렸더니 꽃 가지마다 6월로 향해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몇 그루를 얻어다 우리 방 앞들에 심었다. 단조롭던 뜰에 생기가 돌았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노라면 모차르트의 청률 같은 것이 옷깃에 스며들었다. 상그늘이 내릴 때처럼 아늑한 즐거움이었다. 오늘 아침 개화. 마침내 우주의 질서가 열린 것이다. 생명의 신비 앞에 서니 가슴이 뛰었다. 혼자서 보기가 아까웠다. 언젠가 접어두었던 기억이 펼쳐졌다. 출판일로 서울에 올라와 안국동 선학원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전화가 걸려왔다. 삼청동에 있는 한 스님한테서 속히 와달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와서 보면 알 테니 어서 오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허둥지둥 직행. 거기 화단 가득히 양귀비가 피어 있었다. 그것은 경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발견이었다. 꽃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은 그때까지 정말 알지 못했다. 가까이 서기조차 조심스러운 애초롭도록 연약한 꽃잎이며 안개가 서린 듯 몽롱한 잎새, 그리고 환상적인 그 줄기가 나를 온통 사로잡았다. 아름다움이란 떨림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때부터 누가 꽃이 가장 아름답냐고 간혹 소녀적인 물음을 해오면 언하의 양귀비꽃 이때부터 누가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답더냐고 간혹 소녀적인 물음을 해오면 언하의 양귀비꽃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 대답처럼 분명하고 자신만만한 확답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절절한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하필 마약의 꽃이냐고 핀잔을 받으면 아름다움에는 마력이 따르는 법이라고 응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미꽃이 들으면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해 여름 아침 비로소 찾아낸 아름다움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는 오늘 아침에 문을 연 장미꽃이 그 많은 꽃 가운데 하나일 수 없다. 꽃가게 같은 데 피어있을 그런 장미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꽃에는 내 손길과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생택지페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내 장미꽃을 보기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이다. 그건 내가 물을 주어 기른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니까. 흙 속에 묻힌 한 줄기 나무에서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순수한 모순이야말로 나의 왕국에서는 호의감이 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영혼의 모음.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 왕자, 지금 밖에서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호에 번지는 하우의 햇살이 지극히 선하다. 이런 시각에 나는 티없이 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구슬 같은 눈매를 바라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매를 그린다. 이런 메아리가 울려온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어린 왕자, 이제 너는 내게서 무연한 남이 아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익은 식구다.
지금까지 너를 20번도 더 읽은 나는 이제 새삼스레 글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졌다. 책장을 훌훌 넘기기만 해도 내 세계를 넘어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간에 쓰여진 사연까지도, 여백에 스며있는 목소리까지도 죄다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전, 그러니까 1965년 5월, 너와 마주친 것은 하나의 해후였다. 너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관계의 바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세계와 나의 촌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 자신과 마주친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가난한 서가에는 너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 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은 메마른 나의 가지에 푸른 수액을 돌게 했다. 솔바람 소리처럼 무심한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존재임을 투명하게 깨우쳐 주었다. 더러는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처럼 울려올 내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하게 여긴다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어린 왕자, 너의 아저씨 생택치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동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 동무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느냐? 나비 같은 걸 채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그분들의 묻는 말이다. 그제서야 그 동물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레늄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지 못한다. 1억 원짜리 집을 보았어. 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거참 굉장하구나 하고 다 감탄한다. 지금 우리 둘레에서는 숫자 노름이 한창이다. 2차례 선거를 치르고 나더니 물가가 뛰어오르고 수출고가 예상보다 처지고 국민 소득이 어떻다는 등 잘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단위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최대 관심을 쏟고 있다. 숫자가 늘어나면 의시되고 줄어들면 마구 화를 낸다. 자기 목숨에 심지가 얼마쯤 남았는지는 무관심이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달려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숫자의 노름으로 인해서 불가시적인 인간의 영역이 날로 위축되고 메말라갔는데 문제가 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비유가 있지만 숫자를 다루는 그 당사자의 인간적인 바탕이 문제다. 그런데 흔히 내노라 하는 어른들은 인간의 대지를 떠나 둥둥 겉돌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어린 왕자, 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버섯이라고 했지.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바라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본 일도 없어.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온종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내고만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그래, 내가 여우한테서 얻어들은 비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한 모서리에 불과해. 보다 크고 넓은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 그래? 눈앞에 나타나야만 보인다고 하거든. 정말 눈뜬 장님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슬기가 현대인에겐 아쉽다는 말이다. 어린 왕자,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인 줄 알았다가 그 꽃과 같은 많은 장미를 보고 실망한 나머지 풀밭에 엎드려 울었었지. 그때 여우가 나타나 길들인다는 말을 가르쳐 주었어. 그건 너무 잊혀진 말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길들이기 전에는 서로가 아직은 몇천 몇만의 흔해 빠진 비슷한 존재에 불과하여 아쉽거나 그립지도 않지만 일단 길을 들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야. 내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해가 돋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어느 발소리하고도 다른 발소리를 알게 될 거다.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이 되어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여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밑발이 어린 왕자의 머리가 금빛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황금빛이 감도는 미를 보면 그리워지고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토록 절절한 관계가 오늘의 인간 촌락에서는 퇴색해버렸다.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 이용하려 들거든. 정말 각박한 세상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지고 만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로 끊어지고 말았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는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 관계가 회복되려면 나 너 사이에 와가 개재되어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될 수 있어. 다시 내 동무인 여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사면 되니까. 하지만 친구를 팔아주는 장사꾼이란 없으므로 사람들은 친구가 없게 됐단다.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날 길들여. 길들인다는 뜻을 알아차린 어린 왕자. 너는 내가 그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 내 장미꽃 하나만으로 수천 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가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은 점잖게 있는 것까지라도 다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 했다.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사람들은 특급 열차를 잡아 타지만 무얼 찾아가는지를 몰라. 그렇다. 현대인은 바쁘게 살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밀리고 돈에 취격당하면서 정신없이 산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피로회복제를 마셔가며 그저 바쁘게만 뛰어다니려고 한다. 전혀 길들일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한 정원에 몇천 그루의 꽃을 가꾸면서도 자기네들이 찾는 걸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는 또 이렇게 말했지. 그저 아이들만이 자기네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아이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도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 돼. 그러니까 누가 그걸 뺏으면 우는 거야. 어린 왕자, 너는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구나. 이 육신을 묵은 허물로 비유하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구나.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름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더라. 그렇다. 이 우주의 근원을 넘나드는 사람에겐 죽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한 삶의 한 과정이니까. 어린 왕자, 너의 실체는 그 묵은 허물 같은 것이 아닐 거야. 그건 낡은 옷이니까.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들의 육신도 그럴 거다. 그리고 내가 살던 별나라로 돌아가려면 사실 그 몸뚱이를 가지고 가기에는 거추장스러울 거다. 그건 내버린 묵은 허물 같을 거야. 묵은 허물. 그건 슬프지 않아. 이봐 아저씨, 그건 아득할 거야. 나도 별들을 찾아볼래. 모든 별들이 녹슨 돌에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